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2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정유 관련 회사를 운영하셨었는데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한 건 저와 남편의 한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고 나서 상상도 못할 일을 겪어야 했거든요. 너무나 분하고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웠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남편을 만나면서 시부모님도 오랫동안 배워왔기에 두 분의 성품이 너무나 좋으심은 익히 알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였어요. 제가 남편의 여동생에게 과외를 해주었었거든요. 그 당시 시누이가 중1이었고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총 6년을 가르쳤어요. 중1부터 고3이 될 때까지 제가 시누이의 전담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죠.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는 진짜 잘했거든요. 게다가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었는지 과외를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과외비로 300만 원을 넘게 벌었으니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넘게 벌어왔었네요. 사실 이렇게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고액 과외를 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며 잘 살 수 있는 건 엄마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엄마는 제가 꼭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거든요. 수연아, 좋은 대학에 가야 나중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아빠 유언 지킬 수 있지. 우리 수연이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학 뒷바라지만큼은 꼭 해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연아,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과외하면서 돈 벌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 말씀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세상에 가족은 너랑 나뿐이잖니. 우리 똑똑한 수연이는 엄마 말 이해하지? 엄마의 말대로 가족이라고는 엄마뿐이 없는 제게 엄마의 말씀은 모두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과외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의 대부분은 모두 엄마께 갖다 드렸죠. 그게 딸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바람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 집안에 과외를 다니면서 남편과 얼굴을 트고 마음도 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 몰래 사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좋은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남편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에는 늘 여유로움이 배어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부모님은 고용주이고 저는 고용인인데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는 건 어쩐지 죄를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집안 차이였죠. 저야 내세울 거라고는 학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부모 가정에 집안도 어려웠으니까요. 반면에 남편의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핏 들어도 사업 규모가 꽤 커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상 전화를 하실 때마다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집도 엄청 큰 강남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 나는 이 남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만약 시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되는 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는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1년 넘게 이어가다가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저는 과외를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고 남편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서 마주친 우리는 너무 좋아서 담벼락에 기대 애정 행각을 했습니다. 서로 얼굴에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하필 시아버지께 걸린 겁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시더군요. 그리고 둘이 몰래 사귀지 말고 대놓고 사귀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여자친구면 100번도 찬성한다면서요. 그 후 저는 남편과 공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부자들에 대한 편견이 남편 식구들 덕에 모두 깨졌어요. 걱정한 것과는 달리 너무나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전제로 3년을 더 만나다가 서로 집안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일찍 결혼하길 원했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만 바라보는 엄마 때문에 더 결혼을 서두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남편과 만난 지 2년쯤 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꽤나 싫어하는 눈치였죠.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아니 왜 벌써? 벌써라니. 내 주변의 친구들도 슬슬 결혼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뭐가 급해서 벌써 결혼이야. 너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지금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연봉도 적잖아. 계속 일 다녀서 연봉 올릴 생각을 해야지. 결혼은 무슨. 내 연봉이 적긴 뭐가 적어요. 연봉 5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결혼하면 그 돈 벌어서 네 배만 불릴 텐데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니? 네 엄마는 이제 너 키워줬으니 필요 없다 이거야? 너 설마 네 아빠 유언 잊은 거 아니지? 여기서 아빠 얘기가 왜 또 나와? 네가 아빠 얘기 안 나오게 하니 지금? 아빠가 뭐랬어? 너랑 나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라고 했잖아. 서로 챙겨주고 살라고. 어떤 놈이 너한테 결혼 같은 헛바람을 들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놈은 뭐 봐봤자지. 준비도 없이 덜컥 결혼만 해서 어쩌려고? 너 결혼할 돈이나 모았어? 결혼하기 전에 엄마한테 단돈 얼마라도 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몇 년 더 일 다니고 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도 꺼내. 처음 결혼 이야기가 무산된 건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죠. 대기업에 들어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싫으셨나 봐요. 하긴 딸이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남편에게는 결혼을 조금 더 미루자고 했고 남편은 제 편의를 모두 봐주었네요. 그리고 2년이 더 흘러서 엄마에게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엄마의 결혼 반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처럼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셨어요. 넌 또 결혼 얘기야? 너 무슨 남자애 환장했니? 왜 자꾸 결혼 타령이야? 지금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착해. 뭐 얼마나 착한데? 사람이 돈이 많아야 착한 거지. 대기업 다녀봤자 뭐 너처럼 연봉 5천밖에 더 되니? 그 착하다는 말 못 사는 애들한테나 갖다 붙이는 말이야. 내세울 거 없으니까 성격 좋다 착하다 칭찬하는 거지. 네 남친인지 뭔지도 집안 기울고 그런 애 아니야? 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못 살아봤자 우리 집만 하려고. 내가 기울면 기울었지 그 사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엄마가 평생 나 결혼시킬 생각 없으면 그냥 헤어질게요. 어머머, 얘 발끈하는 거 좀 봐. 뭐 얼마나 대단한 남자를 만나길래 지 엄마를 협박을 하고 그래? 헤어지려면 헤어지든가 네 맘대로 해. 누가 아쉽니? 그래, 이참에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네 남자친구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야?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남편 집안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보통은 남편이 착하냐 성실하냐를 묻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 집안에 대해서만 열심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남자친구네 재력이 어느 정도라는 거니? 저도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강남 고급주택에 사는 것밖에요. 이 맹추야.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아니면 월세인지. 뭐 아무튼 이거저거 다 그렇다 치고 내가 건너 아는 사람도 기름 장사한다는데 재산이 꽤 되는 모양이던데 못해도 수십억은 되더라고.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은 그보다 더 크게 사업한다며. 그럼 못해도 수백억은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이거 하마터면 계산 실수를 할 뻔했네. 너는 애가 왜 그러니? 네 남자친구가 부자면 부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결혼 얘기를 했어야지. 맨날 착하다 성실하다 그딴 얘기만 하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들어? 하여간 얘가 서울대만 나왔지? 영 머리가 돌아가는 건 맹추란 말이야. 너 지금 걔랑 연애 몇 년 했다고 했지? 4년이요. 어머 올해도 했네. 이제 서로 질릴 때도 됐는데 결혼 무산되기 전에 서둘러야겠다. 엄마는 다 오케이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인사 오라고 해.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내가 고맙지. 네? 아니 우리 딸이 좋은 집에 시집 갈 수 있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양가의 인사를 오가고 나서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시부모님도 드디어 결혼하는 거냐며 좋아하셨죠. 양가 부모님 모두 상견례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에 들떠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는 좀 다른 의미로 들떠 계셨어요. 예, 수연아. 엄마 이번 달엔 돈 좀 더 넣어줘야겠어. 네? 지금도 제 월급 80만 원 빼고는 다 드리고 있는데요. 아유, 그렇긴 한데 한 30만 원만 더 넣어줘. 이번에 상견례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엄마가 옷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래. 엄마 모아놓은 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야 한데 그건 지금 예적금으로 다 묶여있고 게다가 주식에 넣어놓은 건 빼기도 좀 그렇잖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그렇지. 현금 말이야, 현금. 아, 그럼 30만 원이면 되시겠어요? 머리도 하고 옷도 사 입으려면 한 50만 원은 그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하셔도 돼요. 예, 너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이번 상견례에서 엄마가 잘 보여야 네 결혼 인생이 편해지는 거야. 아휴, 우리 딸 어쩌면 좋니? 이런 거 엄마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알고. 넌 엄마 있는 걸 평생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알았어요. 그럼 50만 원 넣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의 고맙다는 말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뒤돌아 나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아휴, 딸내미한테 50만 원 받아내기도 힘드네. 그런 엄마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늘 저를 위해 애써준 사람이라는 생각에 엄마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대학 때 번 과외비와 회사 생활하며 받은 월급에서 저의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늘 엄마께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돈 관리를 전부 해주셨거든요. 그동안 얼마를 모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엄마한테 돈 맡겨서 돈을 불리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엄마가 예적금은 물론 주식까지 하시며 제 돈을 불려주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게 늘 돈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잘 산다고요. 다 하나같이 맞는 말씀이셨죠. 아껴야 잘 사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껏 예쁘게 꾸미시고 머리에도 힘을 잔뜩 주고 가셨어요. 제가 드린 50만 원이 그 하루를 위해 모두 쓰인 것 같았죠. 그래도 저를 위해 잘 보이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니 그렇게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 서로 인사하는 것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의 자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기 시작한 건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됐어요. 수연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반듯한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그런데 정말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효녀랍니다. 지엄마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긴 제가 열심히 키우긴 했죠. 바깥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수연이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부인.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 결혼할 때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 딸 고생시키진 않을지 그것부터 염려되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결혼시킬 걸 그랬다 싶었다니까요. 그 바깥 어르신이 정유사업을 하신다던데 무척 크게 하신다고. 아, 큰 건 아니고 힘 닿는 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 자산이 어느 정도이신지. 그건 뭐 100억 조금 넘습니다. 100억이요? 어머, 너무 대단하시네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갈 줄은 몰랐네요. 공부만 잘하는 곰탱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그러는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유, 칭찬이야, 칭찬. 그나저나 저희는 걱정이 많네요. 그게 무슨 혼수 말이에요. 저희 형편에 맞게 준비는 하겠지만 사돈댁 수준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 이야기라면 걱정 마세요. 부담 가지실 것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오늘 준비해온 게 있는데 사돈 말씀 덕에 부담 없이 꺼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엄마가 2장의 종이를 꺼내신 다음 한 장은 다시 가방에 넣으시고는 다른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돈? 봉채비랑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좀 적어봤습니다. 사실 뭐 서로 예의 차린다고 알아서 해주십사 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걸 주고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야 뭐 그럴 능력이 안 되지만 사돈댁은 워낙 능력이 되시니까요.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봉채비 3억? 그걸 받아든 시어머니 표정에 당황함이 역력했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당혹스러워서 당장이라도 그 종이를 뺏어들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섭섭지 않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적어온 걸 준비해 주시니 번거롭지 않고 좋네요. 수연이 정도 딸을 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본 남편은 저를 잽싸게 데리고 나왔어요. 괜찮아, 수연아. 괜찮아. 나 너무 창피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 남편은 한참 저를 달래고는 상견례장으로 들어갔고 어른들은 저희가 들어오자 이제 그만 가자며 나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엄마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니 얘가 뭐 하는 짓이야? 너 뭐하니? 이게 뭐야? 준비해간 게 한 장이 아니었어? 엄마가 다 계획을 하고 갔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가 있니? 당연히 2장 준비해갔지. 재산이 몇십억이면 봉채비 1억, 100억 넘으면 3억. 어때? 이 엄마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니? 1억짜리만 써봐. 1억으로 끝났을 텐데 이 엄마가 3억짜리 들고 가니까 3억 준다잖아. 결국 이게 다 준비성이라는 거야. 이 종이 한 장 덕분에 2억을 더 번 거라고. 엄마는 내가 시집 가는 게 돈벌이 대상이야?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아냐고요. 얘가 왜 이래? 너 정도 학벌에 그 정도 외모면 이 정도 요구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러니? 엄마는 승훈 씨 집안이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안 그래도 한참 기우는 우리 집인데 왜 그런 소리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비참해? 너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줄 아니? 그리고 요즘 다들 이렇게 해. 미리미리 서로 원하는 거 알려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래? 됐고 엄마가 써 보여준 대로 하지 말자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야? 이게 미쳤나? 너 시집 간다고 아주 날 등한시하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넌 불쌍하게 간 네 아버지 말이 다 개똥이니? 그런 거야? 부모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엄마가 창피하네 어쩌네 짓거려? 너 그렇게 얘기하기만 해봐. 네 결혼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날 밤 하도 울어서 눈이 탱탱 부어버렸고 저는 다음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회사 친한 동료가 상견례 잘 안 된 거냐고 묻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카페에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아, 고개 좀 들어.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하실 필요 없으세요. 혹시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이라도. 수연아, 그만 말하고 고개 좀 들어봐. 아니 도대체 어제 얼마나 운 거야? 너 아픔 보이니? 이거 숫자 몇이야? 맞춰봐. 네? 이거 맞춰보라고 빨리. 시어머니는 손가락 3개를 펴시고는 제 눈앞에서 막 흔드셨어요. 3이요. 시어머니는 얼른 손가락 개수를 바꿔서 계속 숫자를 바꾸시며 흔들었죠. 어머, 얘 눈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이거 4잖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숫자 바꾸신 거 다 봤거든요. 아니야, 나 안 바꿨어. 너 아무래도 오늘 안과 가봐야겠다. 에이, 저 그럴 기분 아니에요. 장난치지 마세요. 너 붕어 같아. 놀리지 마세요. 수연이는 눈이 부어도 귀엽네. 아유, 귀여워. 시어머니가 제 양볼을 잡고 흔드시는 통에 웃긴 얼굴 표정이 되어버렸고 그 바람에 저희 둘은 모두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러 온 이유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너무나 죄송하게도 저를 나무라시거나 엄마를 욕하시지도 않으셨죠. 그날 남편이 너무 바빠 회사 야근을 빠질 수 없어 시어머니를 대신 보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라고 마음 편히 시집만 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부담 갖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저희 엄마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신 건 그동안 저를 오랫동안 보아와서였나 봅니다. 9년 가까이 저를 보아왔으니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셨거든요. 시은이, 그러니까 신우이의 시험 기간이 되면 저는 신우이를 옆에 끼고 제 공부를 하며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곤 했었어요.
사실 과외라는 게 시간당 돈을 받는 일이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봐줘야 하는데 제 성격에 그렇게 못한 거였죠. 시은이가 워낙 착하고 예쁘기도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쳐준 것도 있었어요. 다른 과외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독 시은이에게 더 정이 많이 가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아오셔서인지 저를 항상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다고 예뻐하셨어요. 게다가 늘 저를 안쓰러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세요. 제 새엄마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아버지 손에 자랐고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4년 만에 새엄마를 들이셨습니다. 그게 지금의 친정엄마세요. 아빠는 제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게 걱정되셨나 봐요. 그 당시 아빠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주고 상냥하게 대해주던 게 제 새엄마셨어요. 아빠에게 너무도 다정한 엄마를 아빠는 제 새엄마로 들이신 거였죠. 하지만 아빠 생각만큼 엄마가 제게 잘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 앞에서는 항상 제게 무척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그래도 저를 때리시거나 밥을 굶기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아빠 마음을 돌리는데 늘 저를 이용하셨을 뿐이었죠. 엄마는 늘 아빠와 돈에 대한 관심만 많으셨어요. 돈을 아껴 쓰고 뭐하야. 우리 수연이가 앞으로 잘 살죠.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엄마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아빠는 엄마 말에 더 열심히 일하셨고요. 모든 게 다 절 위한 일이라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아빠가 새엄마가 들어오신 지 4년 만에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아빠가 위독하시단 말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빠는 눈을 감으신 후였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 멀쩡했잖아. 오늘 아침에도 괜찮았잖아. 아이고, 여보. 시체 안치실에서 아빠를 마주했지만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장례식을 치르며 아빠가 그동안 암을 알아왔다고 했어요. 너희 아빠 아픈 지 좀 됐어. 네가 고3이라 엄마가 말을 못한 거지.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죠. 그랬으면 아빠랑 더 많이 같이 있었을 텐데. 아빠도 네가 알면 공부 방해된다고 말하지 말랬어. 아빠가 그러자는데 엄마가 어떻게 말해? 저는 그동안 정말 아빠가 암 환자인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은 일상이었고 아빠는 어디 한 군데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너는 몰랐던 게 당연해. 아빠가 겉으로는 아프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 그래서 더 오래 못 견딘 거야. 엄마가 그동안 밤낮으로 네 아빠 돌보느라 많이 애썼지. 아빠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는데 그렇게 몸이 안 좋았으면 일을 그만두지 왜 대체 계속 일했던 거예요?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이니?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자기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인데 우리 위해서 끝까지 일한 거야. 그래도 엄마가 말렸어야죠. 엄마가 그만두라고 했어야죠. 나라고 뭐 좋아서 네 아빠 일하라고 등 떠민 줄 아니? 나야 일 그만두라고 했지.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일하겠다는 걸 누가 말려? 아휴, 이제와 이런 얘기하면 뭐래. 아빠는 이미 떠났는데 엄마는 정말 너랑 아빠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내가 그동안 아빠 케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저야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에 오면 10시가 훌쩍 넘는 시간이었기에 아버지를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애썼을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엄마가 말씀하시더군요. 우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니? 네 아빠가 능력이 좋아서 재산이라도 턱 내놓고 가셨으면 좋은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세 식구 간신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잖아. 너희 아빠가 그건 아는지 모르는지 나한테 부탁할 말만 하고 가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가족 아빠 먼저 떠나도 계속 같이 살라고. 엄마랑 너랑 죽을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아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아빠가 너 꼭 서울대 갔으면 좋겠대. 그리고 좋은 기업 취업해서 엄마 걱정 안 하고 살게 잘 보살펴달라고 하고 떠났어. 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다 울컥하셨어요.
저는 아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엔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과외를 하고 돈을 벌고 번 돈을 모두 엄마에게 갖다 드렸어요. 엄마는 이게 아빠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거라며 저를 기특하다고 해주셨죠.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았을 때도 최소 금액을 빼고는 엄마가 월급을 모두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돈을 드릴 때마다 아빠가 기뻐할 거라며 저를 칭찬해 주셨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인 돈이 제법 쌓여갔습니다. 너 그거 아니? 엄마가 투자에 소질 있는 거. 엄마가 주식에 손만 댔다 하면 이익이 난다. 그래서 네가 준 돈도 몇 배는 불려놨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벌어와. 돈 관리는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너무나 자신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철석같이 엄마 말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새엄마라지만 그동안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 엄마와 저 사이에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을 할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야 진실을 알았죠. 엄마, 저 결혼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응? 결혼 비용이라니? 그거 그 집에서 다 해준다고 안 해? 봉채비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결혼 비용은 반반 해야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그놈의 양심은 왜 맨날 찾아대는지. 몰라. 나 돈 없어. 엄마, 돈 많이 모으셨다면서요. 저번에 제가 준 돈 2배는 불었다고. 아유, 그게 언제적 얘긴데. 제가 그동안 꼬박꼬박 드린 돈만 다 합쳐도 생활비 빼고 1억은 될 거잖아요. 맞죠? 얘가 사람 불편하게 왜 이렇게 나한테 돈돈거려? 내가 네가 돈 달라고 하면 돈 내놓는 ATM기인 줄 아니? 엄마, 내 돈 어떻게 했어요? 통장 줘봐요. 주식계좌 열어보라고요. 얘가 결혼한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눈을 까뒤집고 지랄을 하네. 몰라. 내 딴에는 네 돈 불려준답시고 주식에 넣었다가 상장 폐지 당했어. 그래서 돈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봉채비 3억을 달라고 얘기했겠니? 나도 돈이 없으니까 너 시집가면 어느 정도 목돈은 들고 있어야 할 거 아냐. 결국 전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월급으로 받은 돈 400여만 원으로 간신히 결혼식 비용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시부모님들이 모두 이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대충 새엄마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모르셨는지 제 일에 많이 속상해 하셨죠. 다른 집 같았으면 이미 파토가 나고도 남았을 결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덕에 무사히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엄마는 제 속도 모르고 시댁에서 마련해 준 것들을 제 앞에서 자랑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으니 그런 엄마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었죠.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두려고. 왜요? 어디 아프세요?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기야 하지. 그런데 그보다 이제 부잣집 사위 뒀는데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좀 모양 빠지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 이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용돈 받고 살 때도 됐고.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면 좋죠. 꼭 돈 때문이 아니어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젊게 산다잖아요. 얘는 꼭 네 엄마 새엄마 취급하는 티를 내야겠니? 솔직히 내가 네 친엄마면 너 나한테 일하라고 하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마 요새 씀씀이도 부쩍 커지시고 그러니까. 됐어. 이미 그만뒀어. 어제까지 일하고 끝냈어. 엄마는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신 거였죠. 오로지 저와 남편만 믿고요. 엄마를 설득해서 다시 일하시라고 했지만 엄마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는 자기가 일을 그만둬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준다며 일할 필요 없이 니들 용돈 받으며 사는 게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나중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네, 우리 수연이 예쁘지? 그럼요, 장모님. 보고만 있어도 막 웃음이 나고 좋지?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자네한테 매달 100만 원 정도 받는 건 크게 문제도 아니겠네? 안 그런가?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댁 말뚝에도 절을 한다던데 자네한테 1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치? 그렇긴 하죠.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이미 50만 원씩 보내고 있잖아요. 얘,
너 시집 가기 전에는 300 넘게 받았는데 지금은 꼴랑 50밖에 안 되잖아. 내가 100번 양보해서 고작 100만 원 더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안 그래, 김서방? 엄마,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머, 얘, 네가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놨으면 감사한 줄 알고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알아서 용돈 줄 생각을 해야지. 꼭 이렇게 네 엄마 체면국이게 내가 먼저 말 꺼내야겠어? 너야말로 요즘 말로 개념 좀 챙겨. 엄마야말로 양심 좀 챙기세요.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 다 날린 거 잊었어요? 아휴, 저건 또 그 소리야. 얘, 너 원래 이렇게 뒤끝 있는 애였니? 언제적 얘기를 또 꺼내고 있어? 불과 한 달 전이요. 엄마랑 말싸움하기도 싫어. 여보, 일어나. 집에 가자. 아, 여보. 저는 엄마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에게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엄마에게 매달 100만 원을 챙겨서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에게 뭐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엄마 아니냐며 엄마 편을 들어주더군요. 남편은 엄마가 저를 키워준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가신 장인어른 병수발도 들어준 고마운 분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용돈 받아서 고맙게 아껴 쓰시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엄마는 늘 제 예상을 웃도시는 분이었죠. 친정에 방문할 때마다 엄마는 새 옷에 새 구두를 자랑하셨어요. 엄마가 돈도 안 버는데 너무 사치 부린 거 아니냐고 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며 말씀하셨죠. 엄마에게는 제가 말로 이기기는 힘든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자신에 대한 측은지심이 대단한 분이셨고 늘 그걸 무기로 내세우셨으니까요. 엄마 말에 남편도 약간 동조되었고 결국 남편 입에서는 더 좋은 거 사드려야 하는데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자기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추켜 세우셨죠. 그 후로 엄마의 낭비벽은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도 나중엔 심각성을 깨달았죠. 새엄마가 하루는 카드값을 대신 내달라고 했거든요. 착한 마음 남편은 결국 흔쾌히 엄마의 카드값을 내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한데 며칠 후 더더더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연아, 엄마 병원이야. 입원했어. 빨리 와줘. 엄마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에 놀라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간 날이었어요. 엄마, 어디가 아픈 거예요? 괜찮아요? 어때? 우리 딸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 맞지? 여기는 내가 말한 우리 사위. 김서방, 인사해. 나랑 같은 병실 쓰는 사람들.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고 뒤 이어지는 엄마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병실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우리 사위가 엄청 부잣집 아들이야. 우리 사돈댁이 수백억대 자산가야. 그거 다 나중에 누가 물려받겠어. 맏아들인 우리 사위랑 내 딸이 받겠지. 알고 보니 엄마는 꾀병으로 입원해서 비싼 영양제를 맞고 계신 거였어요. 나라에서 지원이 돼서 단돈 몇천 원인가만 내면 몇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를 맞을 수 있다며 자랑을 하신 거였죠. 그리고는 그 영양제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절반만 맞다가 불편하다고 빼버리고 또 조금 쉬다가 세 병 꽂아서 다시 맞으신 거였어요.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 주변 환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일부러 남편과 저를 호출하신 거였어요. 우리 사위 부잣집 아들이고 내 딸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산다. 그러니 자기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시댁 재산이 엄마 재산도 아닌데 마치 제 것인 양 말씀하시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남편을 잡고 병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불쌍한 척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 마음을 약해지게 하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요. 그걸 아는데도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건 아무래도 아빠의 영향이 컸죠. 아빠의 병수발을 들고 임종을 지켜준 엄마에 대한 도리 때문에요. 그리고 아빠의 유언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엄마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임신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전화통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행복해하는 웃음소리가 전해져 왔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통화를 마치고 바로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엄마 할머니 됐대요. 할머니라니? 너 설마 임신했니? 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애를 가졌어? 요즘은 다들 애 안 낳는 추세라던데. 너 그럼 회사 휴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일할 건데? 엄마, 나 임신했는데 휴직이라니. 엄마 설마 용돈 걱정하는 거예요? 나 휴직하면 엄마 용돈 못 줄까 봐? 아니, 누가 꼭 그래서 그러니? 나는 그냥 나도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갑자기 돈이 끊기면 눈앞이 깜깜하니까 그렇지. 누가 새엄마 아니랄까 봐. 그냥 축하한단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축하 안 해준대? 축하해, 축하해. 아이고, 많이 축하해 줄 테니까 만사까지 일하고 휴직하던지 해. 정말 너무해요. 뭘 너무해? 그만 흥분하고 김치 담가놨으니까 김치나 가져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엄마가 해줄 테니까.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늘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엔 꼭 무언가 하나씩 잘해줘서 싫은 소리 안 나오게 하곤 하셨죠. 그 후에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이 당신 뭐 먹고 싶냐고 물으시던데. 말만 하래. 장모님이 다 해주신대. 그래? 사람 미안하게. 갑자기 왜 또 잘해주신대? 치. 저는 엄마에게 새엄마라서 임신 축하를 안 해준다고 한 말을 금세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제가 말한 반찬들을 잔뜩 해오셨어요. 장조림에 갈비찜에 더불어 양념 꽃게장, 튀각 고추튀김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는데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오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엄마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반찬값이 많이 든다며 구구절절 반찬값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한마디로 반찬값을 입금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반찬 해주겠다며 매달 50만 원씩의 반찬값을 요구하셨죠.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사한 마음에 5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장모님이 혹시나 당신 안 챙겨주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오늘 반찬 해오신 거 보니까 그래도 자기 생각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장모님한테 잘해드려. 엄마는 매달 남편에게 돈을 받으시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찬을 주고 가셨어요. 두 번째 오셨을 땐 불고기에 여러 반찬들을 만들어 오셔서 그래도 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는 멸치볶음에 콩나물 무침 정도가 다였고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발길을 끊으셨어요. 엄마도 힘드시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안 오신 후부터는 반찬값을 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죠. 이전에는 남편 직장과 제 직장 가운데로 신혼집을 구하느라 당산역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출산하게 되면서 남편 직장에서 가까운 강남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시댁도 강남이고 남편 직장도 강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시댁에서 돈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아파트를 한 채 증여해 주셨습니다. 신축 아파트여서 도배만 하고 바로 입주하게 되었어요. 저는 집들이 겸 엄마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너네 집 너무 좋다. 부럽다 얘.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네 아빠 만나서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에휴, 병수발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결혼 생활 끝나고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아유, 내 신세야. 엄마의 신세 한탄에 집들이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남편은 이것저것 예쁜 게 왜 이렇게 많냐는 엄마 말에 집안 물건 하나씩 엄마 손에 들려주었죠. 아로마 향초와 향수, 심지어 제 구두까지 가져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엄마네 집에 방문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연락이 너무 안 되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엄마네 집으로 향했어요. 연세도 좀 있으신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엄마네 집 앞에서 벨을 아무리 눌러도 엄마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저는 얼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저는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방문을 살그머니 열었는데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가 이불 속에서 큰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문을 닫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는 내일 얼굴 좀 보자며 저를 한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제 이불 속에 있던 그 아저씨를 보게 되었어요. 다시 어제의 일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동안 엄마가 제게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둘의 관계가 깊은 모양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께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제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내 남자친구야. 어제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아니? 아니 온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게다가 왜 내 집에 소리도 없이 들어오고 그래? 전화했어요. 엄마가 안 받은 거지. 그리고 벨을 눌러도 엄마가 안 나온 거잖아. 아유, 그거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벨도 망가졌어. 그거 눌러도 소리 안 나. 그날 엄마가 저를 부른 이유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뭐? 결혼? 왜 그렇게 놀라? 엄마는 뭐 나이 많은 여자라서 결혼하면 안 되니? 엄마도 여자야 얘. 아니, 결혼할 수 있지. 그냥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좀 놀라서.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잖니. 그래서 네가 엄마 체온 비용 좀 대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니? 엄마, 나는 엄마한테 돈으로밖에 안 보여? 어떻게 볼 때마다 그렇게 돈 얘기만 꺼낼 수가 있어? 나 이제 김서방한테 절대로 돈 얘기 못해. 알아? 차라리 내가 이혼을 했으면 했지. 더는 돈 얘기 꺼내기 싫다고. 얘가 이렇게 맹추해요. 너는 네 남편 하나 못 구워 삶아서 그깟 돈 몇 푼 달라고도 못해? 결혼 비용에 신혼여행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하면 돼. 넌 잠자고 있어. 그렇게 얼마 안 되면 아저씨가 부담하면 되잖아요. 왜 나랑 내 남편한테 그래요? 얘가 엄마 남편 될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가 너 그렇게 싸가지 없게 키웠어? 아저씨, 결혼할 능력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라고 하고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지금 빨리 땡땡병원으로 와. 아버지 위독하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뇌수술을 받으셨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결국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가족들 모두 아버님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아버님의 살아생전 일화들을 이야기하며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갑작스런 아버님의 죽음에 가장 상실감이 큰 건 시어머니셨지만 슬퍼할 새도 없이 너무나도 바빠지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고 상속 문제 때문에요. 보험사 7군데를 다녀오시고 은행도 10군데를 다녀오셔야 했죠. 대부분의 아버님 재산은 어머님이 상속받으셨어요. 남편에게도 상가 2개와 오피스텔 2채 정도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래저래 다 합치면 100억대가 훌쩍 넘는 상속이었어요. 몇 달에 걸쳐 아버님의 상속에 마침표를 찍자 시어머니의 슬픔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인고 부부셨기에 어머님 충격이 더 크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님은 더 힘들어 하시더군요. 어머님, 뭐 하세요? 저녁은 잘 챙겨 드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저녁? 입맛이 전혀 없네. 시어머니는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져들었어요. 게다가 밤만 되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수연아, 집이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니? 내가 좀 겁이 나서 그래. 나 혼자 이 큰 집에 있으려니까 누가 들어올까봐 무섭고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섭고 그러네. 내일 주말인데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하루 놀다 가면 안 될까?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주말 내내 시댁에서 자고 와야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눈치였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안정되기는커녕 시어머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으니까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차마 저에게 미안해서 못 꺼낸 말이었죠. 여보,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합가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 후부터 어머님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죠. 불안감은 없어졌지만 슬픔과 우울감은 여전히 그대로셨어요. 어머님이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잘 드시려고 하질 않더군요. 어머님, 영양제라도 좀 맞고 오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싫다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접수까지 다 해드린 후에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영양제 다 맞았다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다시 어머님을 모시러 갔죠.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어쩐지 더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간호사가 불친절하게 대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그냥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래. 예, 얼른 집에 가자. 영양제로도 어쩔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가 싶어서 더는 시어머니의 심경을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을 웃게 하는 건 오로지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 재롱에 그나마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아무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친정엄마가 대놓고 저한테 싫은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엄마 모실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네 시어머니만 생각하니? 엄마, 어머님 마음이 지금 어떠시겠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예, 나도 네 아빠 돌아가셔서 나도 솔로야. 이런 나는 안 불쌍하고 돈 많은 네 시어머니만 불쌍하지? 뭐? 아니, 엄마는 말을 해도. 제가 더 뭐라고 말하기 전에 열받은 엄마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서 엄마 번호를 연락 차단해버렸습니다. 공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엄마가 싫을 뿐더러 늘 자기 애의 남 생각은 일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치가 돌리게 싫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집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친정엄마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비켜, 들어가게. 엄마는 신발을 휙 벗어던지고 거실로 돌진하셨죠. 엄마를 본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머 사돈, 안녕하셨어요? 그다지 안녕 못했네요. 그런데 사돈은 꽤나 잘 지내신 모양이네요. 얼굴이 아주 훤해지셨네요. 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얼굴을 만지셨어요. 누가 봐도 까칠해진 얼굴인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제가 차를 내어오자 친정엄마가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시집살이가 힘들긴 한가 보네. 아무래도 둘이 살다 시어머니 모시려면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아우, 사돈, 죄송하게 됐네요. 저 때문에. 시어머니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말을 끊어버리셨어요. 그야 그렇죠. 솔직히 합가를 해도 내가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거야 그렇다 쳐도 사돈도 바깥사돈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 다 받았을 텐데 그 돈으로 혼자 사셔도 충분하시잖아요. 저야 수연이 아빠 병수발하느라 몸 다 상하고 일하기 어려워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됐는데 저야말로 자식들 보살핌을 받아도 받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하고 잔정이 많으니 안사돈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은 계속 우리 딸이랑 같이 사시고 제 거처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엄마,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수연아, 어른들 대화 중이잖니. 무슨 말씀이신지 끝까지 들어보자. 죄송해요, 어머니. 거처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실은 제가 곧 재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 비용이야 어떻게 가까스로 마련해 본다지만 신혼집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안사돈은 바깥사돈한테 100억도 넘는 유산 상속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제 신혼집 정도야 한 5억이면 될 텐데 그 정도는 사돈한테 껌값이죠? 시어머니 그 말씀에 눈빛이 크게 흔들리시는 게 보였어요. 휘청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부축하고 잡아주었어요. 듣고 있던 저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 당장 엄마를 끌고 나가려고 엄마 팔을 붙잡았죠. 엄마, 그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엄마 나 창피하게 정말 왜 그래? 당장 사과해.
사과하고 당장 나가라고. 장모님 이런 분이셨어요? 저 솔직히 그동안 장모님이 우리 수연이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장모님이 무리한 부탁해도 다 드려드렸어요. 그래도 내 와이프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선 넘으셨네요.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장모님한테 용돈이며 선물 따위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벌어서 쓰세요. 당신 딸 무기로 내세워서 이런 구걸하지 마시고요. 아니, 김서방 구걸이라니. 내가 우리 수연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배은망덕한 기집애,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네 남편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키워준 값이 있는데 그냥은 못 나가지. 사돈,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동안 키워준 값을 드리면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자네 엄마가 제일 경우는 있네. 니들도 좀 배워. 엄마는 기세등등하게 콧대를 높이며 두 손을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오시는데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주황색 바가지가 들려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는 바가지를 왜 가지고 오셨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바가지에 있던 걸 냅다 엄마에게 끼얹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돼. 아우, 찌릉내. 아니,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돈, 그거 비싼 오줌이에요. 제가 오늘 비싼 양주 마시고 싼 오줌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먹고 바르세요. 아니, 이게 미쳤나? 오줌 세례를 받은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두 손의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남편이 막아섰어요. 아니, 당신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었어? 어디 감히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머리에 오줌을 뿌려? 이 되먹지 못한 인간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엄마가 발악을 하는 중에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전 기겁을 하고 말았죠. 야, 엄마면 엄마답게 굴어. 어디 딸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해. 뭐? 키워준가? 돌아가신 바깥어른 병수발을 해? 이 사기꾼년아. 네가 한 게 뭐 있어? 수연이가 누구 덕에 서울대 갔는데 그것 다 내 덕이야. 없는 돈에 대학교 공부까지 시키고 수연이 아빠 병수발을 3년이나 했는데 내가 한 게 왜 없어? 말 한번 잘했네. 수연이가 서울대 간 거? 그게 왜 네 덕이야? 지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건데. 그리고 수연 아빠 돌아가시고 그 보험금으로 애 대학 입학금 내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럼 애초에 수연 아빠를 죽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게 만들었다니. 시어머니는 순간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는 듯 한숨을 쉬시고는 말씀하셨죠. 수연아, 너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과로사로 돌아가신 거지. 저는 너무 놀라 두 눈이 커지고 입은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말씀만 기다렸어요. 네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대체 왜요? 엄마가 말해봐. 왜 그딴 거짓말을 했어? 아니,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아니, 사돈, 증거 있어요? 증거? 네 입이 증거고 내 귀가 그 증거겠지. 알고 보니 며칠 전 시어머니가 병원에 영양제를 맞으러 간 날 시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친정엄마도 영양제를 맞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커튼이 쳐져 있으니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 못하셨대요. 하지만 엄마가 전화통화로 큰 소리로 떠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엄마가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 봐요. 그래, 나 이번에 결혼할 것 같다니까. 그래, 고마워. 근데 걱정이야. 신혼집 마련할 돈이 있어야지. 응?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어딨어. 수연이한테 뜯어낸 돈은 이미 다 쓰고 없는데. 수연 아빠 과로사로 죽고 보험금으로 좀 먹고 살만 했는데 수연이 그게 시집가는 바람에 돈도 확 줄었어. 시댁이 부자라는데 그래봤자 그 돈 뜯어내기도 쉽지 않고. 수연이 그게 시집가면서 좀 변했다니까. 예전엔 내 말이라면 껌뻑 죽었는데. 아, 왜긴 왜야. 지 아빠 병수발 3년 했다니까 그 바보 같은 게 철석같이 믿고 꼬박꼬박 돈에다 바친 거지. 서울대 나오면 뭐해? 타네 파라레인데. 사람은 공부머리가 아니라 잔머리가 잘 굴러가야 되는 법이야. 아유, 그래. 그렇게 떠들어대는 걸 커튼 밖에서 시어머니가 모두 듣고 있던 거였어요. 네가 우리 수연이 이용해서 노예처럼 일 시켰지?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넌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탈을 쓴 악마야. 돌아가신 바깥사돈 보험금으로 호의호식 가고 20살 된 딸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한 돈 갈취하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이고 배야.
엄마, 괜찮으세요? 배 아프신 거예요? 아냐, 괜찮아. 마침 잘 됐네. 이왕 온 김에 똥도 한 바가지 받아서 나가. 지금 막 똥이 마려운 참이니까. 그 말에 친정엄마가 기겁하며 도망치셨어요. 도망치는 친정엄마 뒤로 시어머니가 외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애들한테 돈 얘기 꺼내면 그땐 똥이 아니라 더한 것도 퍼부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친정엄마가 나가자 시어머니는 온몸에 진이 다 빠지셨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걸레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는 앉은 채로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닥을 닦으시던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아, 그래도 네 엄마인데 내가 너무했니? 아니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빠 유언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못 견디고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 대학 학비도 제가 다 벌어서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엄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 생활비 대주면서 살았어요. 이 모든 게 아빠 유언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는 자기 딸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유산이 얼마쯤 하는 것 같다며 아파트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고 했다네요. 자기 딸은 자기 돈줄이라고 하면서요. 저희 아빠도 자기 말 잘 듣는 돈줄이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사로 죽었다며 그걸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게 아빠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가스라이팅에 능한 엄마가 아빠를 사지로 몬 거였어요. 아빠가 힘들다고 했는데도 엄살 부리지 말고 일을 더 늘려서 새벽 상하차 일까지 하라고 등을 떠밀었다더라고요. 그걸 못 견디고 죽은 아빠가 쓸모없다며 비아냥대고 말하는 엄마 모습에 시어머니는 온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전 남편이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도 안 뜨고 죽었다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니? 지 아빠 죽으면 그 딸년이 혼자 나가서 산다고 할까봐 네 아버지가 유언으로 꼭 엄마랑 같이 살라고 했다고 했지. 그래, 서울대면 뭐해. 내 손에 놀아나는데 그 애비나 그 딸이나 둔에 빠졌다니까. 그동안 시어머니는 새엄마의 행동에 많이 참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나마 제 새엄마라는 이유로 좋게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차마 며느리인 제겐 말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수연아, 이제는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 내가 자식한테 퍼주면 퍼줬지 뺏어가는 엄마는 되지 않을 테니까. 그 후로 친정엄마는 제게 연락을 해서는 시어머니 욕을 하시더군요. 그 욕을 잠시 들어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당신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훨씬 엄마 같은 사람이거든요. 딸 등이나 처먹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니까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새엄마의 연락은 받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답답했는지 문자를 여러 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봐야 그 얘기는 욕 아니면 돈 얘기였죠. 제가 끝까지 연락을 차단하니 나중엔 집으로 찾아와 욕을 하시길래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가고 나니 한동안 연락 없이 조용하시더군요. 그러다 한 6개월쯤 지나서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네 년 때문에 내 재혼 물 건너갔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너 같은 걸 딸이라고 데리고 산 내가 바보 천치다. 이거 다 네 탓이니까 네가 이제 나 책임져.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 너희 집에서 살까?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난 후 저는 그날 바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었네요. 지금은 서로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어디선가 저를 찾아 헤매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영원히 저를 찾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악마가 있다면 그게 제 새엄마가 아닐까 싶네요. 말 한마디로 제가 평생을 노예처럼 살게 했으니까요. 지금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그늘 아래서 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디 저 같은 일 당하시는 바보 딸은 없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